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인공지능 빅데이터 연구센터의 구영현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고요. 제목이 다소 뭐 닮았다면 닮았는데 지금 생뚱맞게 적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최신 동향과 수리 부속 수요 예측 받아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대표님이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좀 어려운 하나만 해도 되게 큰 주제를 두 개를 주셔가지고 제가 좀 양쪽 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 이제 나중에 질문으로 이렇게 받고 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군 전력 장비의 수리 부속 수요 예측을 하는 과제를 위시하이텍과 세종대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측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은 그 산업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수요 예측하면 생각 떠오르는 거는 그 시장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이런 재화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프로야구의 관중수, 그다음에 CJ 같은 경우 실제로 하고 있는데 영화를 제작할 때 이 영화가 관객이 얼마나 들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고 있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예제인데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수요에 따라서 항공권 가격을 다르게 책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고 넓게 쓰이는 수요 예측인데 저희는 군 전력 쪽에서 할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수요 예측 기법에는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쓰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거나 사용자들에게 그 설문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통계적인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머신러닝을 이용한 그 수요 예측 기법이 있는데 통계적인 접근 방법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그 이동평균법을 위시한 그런 스무딩 알고리즘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리마 기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회귀 분석 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접근 방법의 첫 번째인 그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많이 본 차트일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차트, 주식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막 되게 날카롭게 올라갔다 내렸다 막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넓은 광의에 의해서 주식시장도 수요와 공급이죠. 이렇게 볼 경우에 저 빨간색 선, 녹색 선, 파란색 보면은 20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보시면은 날카로운 부분이 많이 스무딩하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조금 약간 평활법을 써가지고 며칠, 몇 달 뒤에 수요를 예측하는 건 이제 기존에 워낙 사용법이 간단해요. 엑셀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쓰시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조금 이제 통계적으로 수학적인 이제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아리마 기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과거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굉장히 복잡하게 왔다 갔다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 이거를 분해를 하는 겁니다. 분해를 세 가지로 하는데요. 맨 위에 있는 계절적 변동, 그 다음에 추세 변동, 마지막으로 우연적 변동으로 나눕니다. 계절적 변동은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빙과류 또는 겨울에 방한용품 이런 것들은 계절적 요인이 분명합니다. 특정 계절에 잘 되고 특정 계절엔 잘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절적 특성이 있는지 보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이 산업 자체가 그대로 스테이블하게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상향하는지 또는 장기적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지 이런 추세를 볼 수가 있고, 나머지 이제 우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 에러라고 볼 수도 있고 나머지 잔차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따로따로 세 개를 분리해서 본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 결합을 해서 예측을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귀 분석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여기서 뺐고요. 그럼 통계적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 도입하려는 이제 기존에 이제 통계적 기법으로 군에서 이제 많이 수차례 연구를 했었고 잘 쓰고 계시고 있었는데, 그럼 왜 통계적 기법을 안 쓰고 또 머신러닝을 다시 써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기존 연구랑 비교한 게 있는데 군의 특성상 저희가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고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통계적 기법과 머신러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아니고 굉장히 유명한 그 데이터 마이닝 책에 나와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AI와 그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있고요. 저쪽에 통계가 따로 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별개로 돼 있죠. 그러한 이유를 정의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프로그램을 룰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스스로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반면에 통계적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도 맞지만 수학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변수들 간의 그 릴레이션십을 찾아가지고 릴레이션을 찾아서 수식으로 표현한다는 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계적 기법을 쓰시다 보면은 y 이꼴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느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미국의 통신사 예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제고요. 중간에 이제 녹색 선이 보이는데 이게 기존의 통계적 방법으로 이렇게 분류를 구분해낸 겁니다. 이게 어떤 예제냐면 통신사의 그 위험 고객을 갖다가 리스크 순으로 해서 색깔로 나타내는데 밝은색, 빨간색으로 갈수록 리스크가 높은 위험한 고객이고요. 예, 그 점점 어두운 색으로 나올수록 위험도가 낮은 고객입니다. 이렇게 분류를 포인터가 없어서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나서 보면 위쪽이 조금 덜 빨가다 보니까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선형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위쪽에 크게 이제 세 개의 또 그 리전이 있잖아요. 여기는 기존의 통계적 기법으로는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기법을 쓰면 이걸 각각의 영역을 리전을 찾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이유를 조금 더 상세한 예제로, 더 쉬운 예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 스파이럴 예제입니다. 보시면 점이 이렇게 쭉쭉쭉 되는데 사람이 눈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패턴이 보이죠. 근데 과연 기계가 이 패턴대로 분류를 해낼 수 있을까? 빨간 점과 검은 점을 분류할 수 있을까? 보게 되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써서 분류를 한 결과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하단에 있는 게 기존의 통계적 기법을 써서 분류한 그 선형 분류 기법이에요. 보시면 전혀 분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 다른 머신러닝 기법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영역을 쭉 찾아가지고 나누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특히 왼쪽 상단에 유일하게 막 가장 혼자서 동그랗게 잘 발라낸 요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딥러닝으로 구분해낸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딥러닝이 학습 횟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잘 구분을 못하다가 점점 학습 횟수가 많아질수록 잘 구분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뒤에서 나중에 인공지능 최신 동향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레이어를 갖다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뭐 제가 읽은 아티클에서 나온 얘기로는 이 레이어를 잘 쌓는 분과 잘 못 쌓는 분의 구조를 보면 속도가 성능도 성능이지만 속도가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뒤에 쪽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측 이제 민간에서 하는 그 예제들을 갖다가 조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북미 지역의 자동차 판매량을 예측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위쪽은 보시지 말고 아래쪽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데이터 소스가 여러 군데에 퍼져 있어요. 자동차 판매량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자동차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유가, 그다음에 뭐 보통 대출 받아서 하니까 대출 이자, 그다음에 경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특정 브랜드의 어떤 평판, 텍스트, 뉴스, 기사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 다 다른 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이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크롤러가 있어야 되고요. 크롤러가 가져온 데이터를 데이터의 스토어에 저장해 놓고 그걸 ETL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마트로 말면서 전처리 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포캐스트 엔진에서 예측 모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법을 이제 간단하게 그 자동차 모델 만드는 것만 관점으로 보게 드리면 브랜드별, 모델별 월별 판매량 그리고 미국 내 여러 가지 환경 변수들이 있습니다. 생활, 물가, 신차, 중고차 가격,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고차 가격. 그리고 가계, 부채,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 외의 환경 변수로는 뭐 주요 갭의 주가, 지수, 뭐 환율,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그 기업에 대한 평판도 중요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분석을 해보니까 제일 이제 상관관계가 높았던 거는 유가와 그리고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하게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돌려갖고 그 모델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단변량 시계열 예측 기존에 많이 쓰던 것 기법하고 그 다음에 뭐 회귀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쪽에서 최근 뭐 잘
뭐 얼마 전에 뒷면이 나오기 전까지 잘 썼던 랜덤 포레스트 이런 것 써서 모델을 만들고 현업들이 이게 얼마 잘 되는지 판단을 하고 측정을 하고 도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그냥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각화해서 실제로 하게 되고요. 상단에 보이는 거는 이제 실제로 판매량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는 거고, 하단은 어떠한 요인들이 얼마나 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까지 이제 수요 예측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었고요. 군 전력 장비의 수요 예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전력 장비 수요 예측이라고 쓰면은 뭐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대표적인 전력 장비로는 전투기 그리고 전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북에서 한국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전투기를 늘려야 된다. 대항하기 위해서 전차를 몇 대를 사야 된다. 이런 수요가 대한민국인 거죠. 네, 이렇게 수요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방식은 군 전력 장비에 그 소모 장비, 그런 그 정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항공기 같은 경우 이제 수만 가지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그 수리 부속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기나 전차가 몇 대 필요한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이 1년에 얼마씩 필요한지, 몇 월 달에 몇 개가 필요하고 어느 부대에 어느 창에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를 예측하는 과제였습니다. 이걸 예측하는데 군과 같은 일반적인 그 수요 예측 시장하고는 완전 차이가 달라요. 그러한 이유가 예방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방 정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차로 예로 들게요. 엔진 오일 갈 때 뭐 6개월에 한 번씩 엔진 오일 갈 수가 있어요. 혹은 만 킬로마다 엔진 오일을 갈 수도 있어요. 주기적으로 고장이 나서 엔진 오일이 다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때쯤 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항공기 같은 경우 뭐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더더욱 애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방 정비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에서 특히나 예방 정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1년에 한 달씩 주기로 하는 부품은 1년에 12개 있으면 되고요. 운용 실적에 따라 다르지 않느냐? 운용 데이터도 미리 1년 전에 뭐 다 계획을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수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방 정비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면 등간격이죠. 등간격으로 일정하게 고장이 났건 안 났건 날 기미가 보이건 안 보이건 무조건 정비를 하는 거고요. 뭐 운용 시간, 뭐 장비를 뭐 30시간마다 어떤 특정 부품을 교체를 한다. 등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방 정비의 문제점은 고장 시점과 같이 맞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아직 멀쩡한 부품을 고장이 나지 않았는데 아직 뭐 한 달은 더 쓸 수 있는 부품을 미리 교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혹은 뭐 매뉴얼대로 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하니까 고장이 안 나야 되는데 문제는 고장이 먼저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방 정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대안으로 저희는 예측 정비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측 정비는 이제 고장이 예측되기 직전에 특정 시간 전에 미리 정비를 해서 그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비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뭐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좀 모자란 것 같고, 어찌됐든 그 고장이 나기 전에 철도 아까 발표할 때도 나왔었지만 전조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고장 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그 전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잘 캐치해서 그걸 가지고 미리 예측해서 정비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죠. 그래서 뭐 이걸 센서로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 이력이나 이런 데이터도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예측 정비 시점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지 않으면 고장이 난 상태에서는 유지 보수 비용이 굉장히 높게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 대 예측 정비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고장 발생 주기가 일정하고 정비 주기가 규칙적인 것은 예방 정비로 하고요. 예측 정비는 고장 발생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 분석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 정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이나 기계 잔존 수명의 낭비가 우려됩니다. 그리고 부품이나 기계 잔존 수명 활용은 예측 정비 쪽이 훨씬 유리하고요. 그래서 자산 가치가 높은 장비일 경우 군의 전력 장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 가치가 높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수억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러면 군에서만 쓸 수 있는 방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저희가 이 방법론을 제안한 건 아니고 사실은 외국에서 선진 사례로 여러 곳에 쓰이고 있는 거였고 국내에도 아마 쓰고 있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현황을 갖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활용 사례는 이제 그 독일의 이제 자동차 회사죠. 고객 정보, 차량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와서 미리 이때쯤 되면 뭐 센터에 방문해 주세요. 이렇게 차에 알람이 뜹니다. 이렇게 돼서 그 고장이 나서 그 차를 가지고 고객이 화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고장 나기 직전에 알려줘서 그 사람이 고객이 와서 했을 때 이제 좀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차 관리도 잘 돼서 품질 보증 관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을 절감했던 사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활용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뒤에서 이제 또 얘기할 텐데 뭐 항공 쪽에서도 고장 뭐 수리하다 문제가 정비하다 문제가 생기면 비행기가 이제 지연되거나 뭐 운항이 취소되는 경우까지 심한 경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해서 97%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항공이 쉬지 않고 계속 돌게 이렇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군 전력 장비의 수리 부속 수요 예측 쪽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걸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기존에 예반 정비를 하고 있었는데 장비 유지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상은 문제점을 갖다가 정의를 했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예측 정비가 필요하고 예측 정비를 통해서 그다음에 수요도 같이 예측해서 적정 재고량을 보유해서 최종적으로는 물류 비용까지 감소시키는 게 이 과제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큰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당연히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요. 항공기와 전차 안에 그 밖에 그 외부 데이터, 수리 이력이나 그 정비 이력들, 뭐 여러 가지 이력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여러 곳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잘 데이터를 통합하고 그런 이후에 이것을 예측을 해서 그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시각화해서 현장에서 잘 쓸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게 저희 기술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빅데이터 통합 관련돼서는 그 군의 데이터가 굉장히 여러 군데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잘 가지고 와서 이상한 값들도 제거하고 전처리도 하고 뭐 주대치 관계 분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통합을 잘 해놓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 정제 정형화 아까 일부의 순서 잘 들으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그림일 거예요. 위세 아이텍의 그 위세 어드바이저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잘 정제 정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부속 수요 예측하는 방법식은 뭐 워낙에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 데이터만 쓴 건 아니고 이건 일단 예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입력 변수를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모델을 구축하고 모델을 평가해서 예측 모델을 이제 밸리데이션까지 하는 그런 모형입니다. 정비 수요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분석 결과는 시각화하는 부분인데요. 상황 모니터링 이제 그 큰 틀 안에서 보여주는 부분이고 맞춤 상황 시각화는 이게 맞춰가지고 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대별로 적정 재고량을 꼭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맞춰져서 뭐 항공기 같은 경우는 전차는 많이 국산화가 됐는데 항공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이제 미국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부품을 모질라서 수요가 예측돼서 가져오는데 뭐 짧으면 한 달, 뭐 길면 두 달, 석 달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언제쯤 필요하니까 선주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시각화로 의사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뭐 통상적인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 중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 선정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적지 않았는데 요즘 이제 오토 인코더 많이 쓰시잖아요. 그것도 적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활용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군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크게 관심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엔진 같은 경우 몇 개 그 제조사에서 몇 개를 항상 보유하고 있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막 해보니까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쓰인다 그러면은 좀 적게 보유할 수도 있고 필요 이상 더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예측을 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는 뭐 전차에도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MTBF가 있는데 그거랑 좀 잘 조화해서 사용하려고 저희가 몇 가지 안들을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두 개가 지능형 그 수리 부속 수요 예측하고
정비 예측이 사실은 같이 앞에서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맞물려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 두 가지를 서로 간에 또 입력 변수로 예측 결과를 넣어가지고 성능을 올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재고량과 그 뭐 정비 권장과 그다음에 수요량은 서로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크게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차항에서 정비를 이제 현 필드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군수사라는 곳에서 총괄적으로 전체 1년 동안 이 부품을 몇 개를 사들여야 되는지를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저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데이터는 나사 정비 데이터 예측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뭐 심심해서 해본 건 아니고 저희랑 데이터가 좀 유사해서 한번 군 데이터 제가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나사 데이터로 한번 했던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사에서 이제 터보팬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그 터보팬 엔진에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 세팅 값이 어떻고 파라미터가 어떻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센서 값이 보였을 때 엔진의 수명이 다하더라, 더 오래 가더라, 적게 가더라, 언제 고장 나더라,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트레이닝 데이터셋 2631개가 그다음에 텍스트 데이터 100개 이게 두 개를 나눠 가지고 제공하고 있고, 터보팬 말고도 다른 이제 부품들도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엔진이 뭐 대략적으로 보시면 한 200번 언저리에서 더 가거나 덜 가거나 해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고장이 날지 예측하는 그런 예제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전처리 작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실험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건데요. 최종적으로 RMSE 같은 경우는 오차율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게 좋습니다. 근데 텐서플로우로 했을 때가 텐서플로우 딥러닝으로 했을 때가 18.48로 이제 가장 낮게 나왔고, 다른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산포도인데요. 보시면 이 점들이 가깝게 서로 뭉쳐 있을수록 예측이 잘 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분석 결과 시각화도 저희가 위세 하이텍에 있는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 결과를 이제 시각화해서 개발하는 거고, 여기 있는 데이터는 이제 가짜 데이터입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역사와 한계 비전이라고 거창한 제목을 적어놨는데 부끄러우니까 빨리 넘기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대부분 이제 만능인 줄 알고, 특히나 이게 전산 쪽을 ICT 쪽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십니다. 이게 계기가 여기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알파고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있는 기사고 아래에 링크가 있습니다. 1958년도 뉴욕 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뭐 컴퓨터가 걷고 말하고 보고 막 쓰고 막 다 된대요. 근데 이거에 뭘로 됐냐?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딥러닝의 전신인 퍼셉트론을 가지고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1958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도 많이 됐었겠죠. 근데 이 이후에 잘 안 되고 뭐 하나도 풀리는 문제들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다시 사그라들었다가 다시 또 부흥이 됐다. 이렇게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4번의 이제 부침이 있었고요. 이번에 뭐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이 열기가 식으면 5번째 빙하기가 오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주소를 보시면은 이제 뭐 인공지능 쪽에서 제일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이미지 쪽인데요. 왼쪽 예전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래쪽에 그 흑인 여성분을 물체 인식에서 고릴라로 인식해 버려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고, 옆에 있는 사진들은 뭐 베이글, 걸레, 그 다음에 뭐 머핀인데 자세히 잘 들여다보시면 중간 중간에 강아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지금 관심들이 많아서 사실 뭐 제가 뭐 이후에 또 옛날에도 이랬으니까 또 이러다 관심 꺼질 거야 그렇게 재뿌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연구자분들이나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이 잘 해서 이 관심을 쭉 해서 이제 좀 많이 해야 될 것들이 필요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AGI라고 AI 쪽에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발표 자료를 갖다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AI 이제 성공 사례들을 갖다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뭐 체커나 익스퍼트 시스템 등등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익숙한 그런 성공 사례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최근에 AI로 이제 성공한 사례는 앞서 발표했던 IBM 왓슨 있고요. 그 다음에 캐페우스 텍사스 홀덤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딥마인드의 딥큐넷 아타리 게임에서 사람보다 더 잘해서 화제가 됐었고요. 가장 화제가 된 건 이제 알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근에 이제 성공 사례들이 이제 쭉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이 세미나에서는 이 학회에서는 이제 미래의 AI가 성공할 분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카, 그 다음에 뭐 자동 감시, 그 다음에 퍼스널 어시스턴트, 뭐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가정부 로봇, 가정용 로봇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확실하게 성공할 거라고 자신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에서 풀어야 이런 것들을 근데 하려면 추가적으로 발전하려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쭉 보셨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리즈닝 있고요. 인덕션, 플래닝, 디덕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너무 이제 딥러닝 쪽으로 이렇게 오리엔트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분야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더 해야 되는 분야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최신 동향이라고 해놓고 딥러닝의 최근 기술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최근 트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 딥 네트워크 있죠. 레이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12개 정도로 보통 이게 이 데이터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이게 이미지넷 아시죠? 이미지넷 챌린지 거기서 컴피티션을 하게 되는데 물체인식을 해서 어느 팀이 가장 높게 나오는지를 하는 컴피티션입니다. 그래서 우승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논문들의 레이어 수를 갖다가 뭐 평균을 내보니까 예전에는 12개 언저리에 머물거나 그 미만이던 게 최근도 아니에요. 2015년 같은 경우에 이미 100개가 훌쩍 넘어버렸어요. 갈수록 네트워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능 높이려면 하드웨어 빵빵한 거 써서 GPU 막 16개씩 박아놓고 그러면 네트워크만 점점 깊게 하면 되느냐? 그게 관련돼서 이제 실험한 논문입니다. CIFAR-10이라는 이 데이터는 이제 이미지 데이터 셋이에요. 컴퓨테이션 하기 위해서 서로 공통된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레이어를 20개부터 32개, 44개, 56개까지 이렇게 점점 늘려가지고 했는데 예상한 거랑 다르게 56개 사용했을 때가 제일 성능이 낮았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데이터셋의 문제가 아닐까. 그럼 다른 데이터셋으로 해볼까? 라고 이미지넷 1000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서도 레이어 수가 더 많은 게 성능이 낮았습니다. 네, 이거 왜 그럴까 뭐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설명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조금 뭐 반박하실 부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나중에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백프로포게이션은 이렇게 레이어를 한 방향을 정방향으로 가면서 잘 웨이트 값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라벨을 확인해가지고 다시 이제 백프로포게이션 거기 역방향으로 역전파를 해가지고 다시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레이어가 12개를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갈 때는 서로 잘 웨이트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이제 다시 돌아올 때 뒤로 갈수록 그 웨이트 값이 옅어지게 되는 거,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값이 작아져서 나중엔 0이 돼서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고 베니시 그레디언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걸 풀기 위해서 렐루 펑션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 방법이 나왔는데 그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할게요. 그 중에서 이제 뭐 가장 이 앞에 있는 스토리들은 제가 다 날리고 바로 레슨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LSVRC라는 이미지 인식 경진 대회에서 2015년에 우승한 모델입니다. 네, 우승한 모델인데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과기원의 교수님께서 여기서 우승을 하셨어요.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액티베이트 펑션에서 나온 값에다가 기존의 그 전 데이터 값을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포인터가 없어서 좀 아쉽지만 여기 x 아이덴티티 있잖아요. 그 값을 그대로 여기 함수에다가
더해가지고 뒤 레이어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랬는데 굉장히 성능이 훨씬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 레이어를 늘려도 문제가 좀 덜 됐던 걸 확인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 보면은 그 등간격으로 이렇게 다음 레이어로 이렇게 쭉쭉 건너뛰면서 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바로 뒤로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레스넷의 이제 이후에 레스넷을 이용해서 이제 조금 더 개선한 모델이 이제 하이웨이 네트워크입니다. 여기 베이커리, 여기 마을이에요. 베이커리에서 그 아래쪽에 시티홀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노드와 레이어 그리고 뉴런이라고 보고 가정을 해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베이커리에서 시티홀까지 가는데 최단 거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려면 막 여러 가지를 계산해 주셔야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베이커리에서 시티홀로 바로 값이 넘어가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레이어들 간의 서로 다른 레이어에서 뉴런들 간의 그 어떤 빠르게 다이렉트로 패스할 수 있는 그 하이웨이를 갖다 고속도로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고 아이디어해서 제가 원하는 그림을 제가 어제 발표전을 만들다가 원하는 그림은 아직 못 찾았는데 어찌됐든 이 기본 핵심은 이 레이어에서 다른 원하는 빠른 필요한 레이어에다가 이 웨이트 값을 던진다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보시면은 막 늘어났을 경우에 뎁스가 10일 경우, 20일 경우, 50일 경우, 100일 경우 보시면은 처음에 네트워크가 낮을 때는 그냥 기존의 그냥 뉴럴넷이 딥 뉴럴넷이 훨씬 성능이 높았는데 그 이후에 네트워크가 뎁스가 높아질수록 보시면 성능이 점점 더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요즘에 장안의 화제죠. 덴스넷을 설계하려고 여기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덴스넷 같은 경우는 구조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음 레이어에서 계속 이렇게 일방향으로 쭉 값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 모든 레이어의 값을 다 같이 전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다 연결하는 부분인데 이 CVPR 2017이라고 해가지고 올 여름에 하와이에서 있었던 그 이미지 관련해서 IEEE 컨퍼런스였는데요. 여기서 베스트 페이퍼 수상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덴스넷 관련해서 CVPR 검색해 보시면 이분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영상도 있는데 보시면 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트렌드 설명을 드렸는데 덴스넷이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덴스넷 한번 보시라는 얘기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의 딥러닝이라는 보시면 이제 홍콩 과기대에 이제 한국 교수님이 가셔가지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맨날 장표에 이렇게 쓰시는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그 최근에 딥러닝 트렌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트워크의 수는 갈수록 많아지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단순하게 그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 웨이트 값 넘겨주는 거를 뭐 바로 하이웨이처럼 옆으로 뒤로 그리고 모두 풀리 커넥티드도 하고 그 다음에 병렬로도 해보고 다시 병렬에다 합쳤다가 망상분류도 해보고 굉장히 많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레고 블록 있잖아요. 레고 블록처럼 그 레이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정해보고 잘 쌓아보고 개수를 조정해보고 이렇게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딥러닝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굉장히 그 창의적인 그런 구조를 이제 제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딥러닝 뭐 많이들 해보실 테니까 돌아가셔서 덴스넷 한번 해보시면 기승전 덴스넷 자랑으로 끝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발표 짧게 받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시간을 길게 썼네요. 저 국방소프트웨어 산학연협회 유관섭 전문위원입니다. 네. 그 발표하시는 중에 그 군의 그 장비 그 오류라는 그 수요 예측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군 중에 육해공 군 중에 어느 쪽 경험하셨어요? 지금 총 4개년인데요. 올해가 이제 첫 해로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예. 공군과 육군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육군은 정비창 쪽. 네, 맞습니다. 예. 델리스 데이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데미스. 네. 예. 그 좀 질문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네. 사실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요소가 데이터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스터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기가 거의 시간 60-70%다 만들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군에 들어갔을 때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떻었는지 하고 네, 그거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일단 기존에 좀 놀랐던 부분은 기존에 굉장히 많은 그 연구를 하셨는데 군에서도 보시면은 기존의 수요량 있잖아요. 수요량만 가지고 예측을 수요량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 수요를 예측하는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일어난 그 결과에 대한 것만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걸 예측하는 거였는데 이러한 청구 수량, 이 결과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났을지를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 같은 경우에 뭐 특정 부품들이 피로도가 어떨 때 생기냐면 훈련 나갔을 때거든요. 뭐 훈련 시간, 훈련 상태 했을 때의 그 기상 조건, 도로 상황, 그리고 포를 몇 번 쐈는지, 포가 한 번 쏠 때마다 포탄 한 번 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장비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계속 쓰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뭐 지금 여기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센서 데이터도 기존에 활용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네. 작동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하는 겁니까? 기존 레거시 데이터를 일단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신규 뭐 저희가 추가로 더 수집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비하시는 분들의 기존에 안 했던 것 중에 저희가 좀 재밌어했던 거는 기존에 정비하셨던 분들이 그 작업 일지를 남기시면서 예. 거기다 프리텍스트를 갖다 적습니다. 예. 근데 정말 프리텍스트인가 봤더니 그분들이 나름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것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요. 네. 저는 이제 군에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사고 나는 일지를 네, 월요일 날 나면 월요일 날 기록을 안 해요. 네, 월, 화, 수, 목, 금, 토 해가지고 토요일 날까지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고해요. 네, 다 월요일부터 데이터가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경우는 2주 지나서 한꺼번에 보고를 합니다. 그 아.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포캐스팅 하면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2주 전에 군수사에 가서 담당하시는 분들께 확인을 받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99%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위사이텍에서 만든 데이터 정제 정형 기술이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잡아내고 오류를 수정해서 근데 그건 해보고 과거 데이터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만듭니까? 네, 과거 데이터인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군에 들어가서 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면은요 네, 정말 어려운 게 네. 과거 데이터는 꽝그리 다 무시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거에 대한 말씀 많이 들어갖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예, 공식적으로 제가 2주 전에 거의 방문해서 예.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예외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고 확인을 특정한 분이 해주셨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럼. 네, 토크화이트 안철수는 질문이 또 많은데요. 그중에 네. 하나만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많은 부분 커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기대한 만큼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수행에서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린다는 네. 질문입니다. 사실은 이동근님. 네, 저희가 근데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물체 인식 쪽 하다가 연구하다가 되게 한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저 연구실 레벨에서는 굉장히 잘 되는데 필드에 나가서 직접 돌려보니까 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이 과제가 총 4년이 있는데요. 한 개발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년은 그 기본 기술 모델을 다듬고 정교하게 하는 데 핵심이 있고 그 2개년도는 실제로 그 군에서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바로 교체해서 쓰진 못하겠죠. 근데 옆에서 사이드로 한번 써보시고 이게 정말 맞는지 그 2년 동안 실제 저희가 예측한 데이터와 실제 그 발생하는 것들이 맞는지 엄청난 검증을 거쳐가지고 그게 특정 수준 이상 돼야만 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는 좀 실패가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세종대학교 구영현 교수님 발표 주제로 해주셨는데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